야담 도깨비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한밤중 혼자 사는 과부의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검은 보자기로 얼굴을 가린 사내가 칼을 번득이며 속삭였지요. 꼼짝 말고 가만히 있으라. 과부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이상하게도 5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체온에 몸이 저절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도둑질보다 더 뜨거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답니다. 옛날 옛적 안성 근처 작은 마을에 백과부라 불리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본명은 춘매였는데 24의 꽃다운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홀로 지내온 지 벌써 5년째였지요. 백과부는 참으로 애달픈 팔자를 타고났습니다. 처녀적 시절 춘매는 온 마을이 알아주는 미인이었거든요. 얼굴은 보름달처럼 환하고 눈동자는 가을 하늘처럼 맑았으며 입술은 익은 앵두보다 붉어서 지나가는 총각마다 넋을 잃고 바라보곤 했답니다. 키도 제법 훌쩍하고 허리는 버들가지처럼 가늘어서 마을 처녀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지요. 하지만 그런 미모가 오히려 재앙이 되었습니다. 시집간 지 불과 3년 만에 남편 백씨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었지요. 그의 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6월이었습니다. 학질이 온 마을에 번지기 시작했는데 백씨도 그 병을 피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더위를 먹은 줄만 알았지요. 이튿날부터 고열이 치솟더니 사흘째 되는 날 백씨는 그만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춘매가 약을 구하러 장에 다녀온 사이의 일이었지요. 춘매는 남편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어찌하여 소첩을 이리 일찍 버리고 가시나이까? 앞으로 어찌 살라고 이러시나이까? 남편을 잃은 춘매는 오갈 데가 없었습니다. 시댁에서는 며느리가 남편의 병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 죽게 만들었다며 구박했고 친정 역시 이미 다른 자식들로 살림이 빠듯하여 돌아오라는 말을 하지 않았지요. 시어머니는 춘매를 몰아세웠습니다. 내가 제대로 시중을 들었더라면 우리 아들이 죽었겠느냐? 내 탓이다. 다 내 탓이야. 친정 오라버니는 편지로 이렇게 전했습니다. 누이야, 우리 집도 먹고 살기 빠듯하다. 내가 알아서 처신하거라. 어쩔 수 없이 춘매는 남편이 남긴 조그만 초가집에서 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집은 마을 끝자락 대나무 숲 옆에 외따로 떨어져 있었지요. 과부가 된 지 어느덧 5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29이 된 백과부는 여전히 아름다웠으나 홀로 사는 여인의 서름을 톡톡히 겪어야 했지요. 논밭일도 혼자 해야 하고 장작도 혼자 패야 했으며 빨래도 혼자, 밥도 혼자,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밤이면 찾아오는 적막과 외로움을 견디기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어둠이 내리면 춘매는 홀로 누워서 천장의 검은 석가래만 바라보곤 했지요. 남편과 함께했던 짧은 시절이 그리워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때로는 남편의 옷을 꺼내 안고 자기도 했습니다. 그의 체온이, 그의 냄새가, 그의 목소리가 그리웠지요. 마을 사람들은 백과부를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젊고 고운 과부라는 것 자체가 마을의 골칫거리였거든요. 아낙네들은 자기 남편이 백과부를 쳐다볼까봐 전전긍긍했고 총각들은 밤마다 백과부의 집 주변을 서성이곤 했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마을이 술렁거려. 곱게 개가라도 하면 좋으련만 왜 혼자 사는 것이냐? 아무래도 수상쩍어.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을 게야 젊은 과부가 혼자 산다는 게 말이 되느냐?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거야. 이런 뒷말이 끊이질 않았지요. 하지만
백과부는 개가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의 산소 앞에서 평생 혼자 살겠다고 맹세했거든요. 한식과 추석이면 남편의 무덤을 찾아가 술 한 잔 올리고 풀을 뜯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서방님, 소첩은 잘 지내고 있나이다. 서방님께서 남겨주신 집에서 잘 살고 있으니 염려 마소서. 소첩은 다른 남자는 쳐다보지도 않고 오직 서방님만 생각하며 살고 있나이다. 그렇게 외롭고 쓸쓸한 나날을 보내던 백과부에게 운명을 바꿀 그날 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날은 한식을 며칠 앞둔 쌀쌀한 봄밤이었습니다. 낮에 내린 봄비로 땅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안개가 자욱하게 마을을 감싸고 있었지요. 백과부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홀로 사는 집이라 밤이 되면 할 일도 변변찮았거든요. 낮에는 밭에 나가 씨앗을 뿌렸고 저녁에는 죽을 쑤어 먹었으며 해가 지자마자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쯤 되었을까요? 어디선가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에 대나무 잎이 스치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자꾸 들으니 이상했지요. 백과부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맨발로 걷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이 쌀쌀한 봄밤에 맨발로 다닐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백과부의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도둑이라도 든 것은 아닌지, 그게 아니라면 귀신이라도 나타난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밀려왔지요. 백과부는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숨소리조차 죽였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스르륵 열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백과부는 무서워서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쳤지요. 인기척에 잠이 있는 척하던 백과부가 벌벌 떨며 물었습니다. 누구시오? 이가 딱딱 부딪히며 나온 겁에 질린 목소리였지요. 그러자 낮고 걸걸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인은 이 집에 재물을 탐하러 온 도적이옵니다. 꼼짝 마시고 이불이나 뒤집어 쓰고 계시오. 소리를 내시면 재미없을 것이옵니다. 일부러 목소리를 걸걸하게 낮추고 있었지만 어딘가 귀에 익은 음성이었습니다. 백과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이 목소리를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당장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지요. 도둑은 깜깜한 방 안에서 이것저것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롱도 열어보고 뒤주도 뒤적거렸으며 심지어 백과부 머리 위 다락까지 뒤지기 시작했지요. 백과부는 그 무게에 거의 숨이 막힐 뻔했습니다. 도둑의 몸에서는 남자 냄새가 물씬 풍겨왔지요. 땀 냄새, 흙 냄새, 그리고 남자 특유의 그 냄새. 5년 동안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던 백과부에게는 그 냄새가 이상하게 아찔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숨이 가빠졌으며 온몸에 열기가 돌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백과부는 그 상황에서도 정신을 차렸습니다. 머리맡에 있던 바느질 고리에서 가위를 조용히 꺼내 들었지요. 그리고 도둑이 다락을 뒤지는 틈에 몰래 도둑의 옷자락 끝을 싹둑 잘라냈습니다. 나중에 범인을 찾을 증거라도 만들어놔야지. 백과부는 그렇게 생각하며 잘라낸 갈색 명주천 조각을 이불 속에 꼭꼭 숨겨두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최대한 조용히 들키지 않게 움직였지요. 도둑은 한참 동안 뒤져봤지만 변변한 재물이 없었습니다. 홀로 사는 과부라 가진 것이 별로 없었거든요. 이 집에는 돈 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도둑이 중얼거리며 백과부를 흔들었습니다. 마님께서 꽂고 다니시던 옥비녀는 어디 계시오? 머리맡에 있나이다. 백과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비녀를 건넸습니다. 그것은 시집 올 때
친정 어머니가 주신 유일한 옥비녀였지요. 평소에는 소중히 간직하다가 큰 잔치 때만 꽂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기도 했지요. 도둑은 옥비녀를 받아서 품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가려는데 그때 꽃기호하고 새벽 닭이 울었습니다. 이런, 벌써 새벽 닭이 우는구나. 도둑은 당황했습니다. 처마 밑에서 집신을 신으려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왔지요. 밤사이 비가 더 내려서 땅이 질척거렸고 발자국이 선명히 찍힐 것이 분명했습니다. 농사철도 아닌데 한식을 앞둔 새벽에 도둑 말고 누가 길을 걷겠습니까? 발자국만 따라가면 금세 정체가 들통날 것이었지요. 도둑은 꼼짝없이 백과부 집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도둑이 다시 방으로 들어오자 백과부는 더욱 떨었습니다. 혹시 자신을 해치려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지요. 다락 속 항아리에 무엇이 들어있소? 오미자술이 들어있나이다. 기침이 심할 때 마시려고 담가둔 것이옵니다. 백과부의 말에 도둑은 항아리를 꺼내서 오미자술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추운 밤에 떨었던 몸을 달래려는 모양이었지요. 술을 몇 잔 마시더니 도둑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술 기운이 오른 것인지 갑자기 이불을 확 걷어낸 것이었지요. 새벽녘 희미한 빛에 백과부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속치마 아래로 희고 탄력 있는 허벅지가 보였지요. 5년 동안 홀로 지냈지만 여전히 젊고 아름다운 몸이었습니다. 검은 보자기로 얼굴을 가린 도둑이 시퍼런 칼날을 들이대며 백과부의 속치마를 걷어 올렸습니다. 제발 원하시는 대로 하겠으니 그 칼만 좀 치워주시오. 백과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지요. 무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상한 기대감이 일었습니다. 5년 동안 남자의 손길을 느껴보지 못했던 몸이 저절로 반응하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도둑이 백과부의 목에 칼을 대고 백과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가. 백과부가 몸을 움찔하며 야릇한 신음을 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백과부 자신도 깜짝 놀랐습니다. 무서워서 떨고 있었는데 몸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지요. 도둑도 놀란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강제로 하려던 일이었는데 상대방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니요. 도둑은 훌렁 옷을 벗었습니다. 하지만 검은 보자기만큼은 벗지 않았지요. 그렇게 도둑은 백과부 위에 올라탔고 그 순간 흐윽하는 소리와 함께 백과부의 두 팔이 도둑의 허리를 꽉 껴안았습니다. 무의식 중에 나온 행동이었지요. 29의 욕 덕진 백과부의 몸이 불덩어리가 되었습니다. 5년 동안 쌓인 욕망이 한순간에 터져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숨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고 백과부는 이불을 움켜쥐며 신음했습니다. 도둑 역시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지요. 그렇게 그날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둘은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백과부는 이불 속에서 몸을 떨었고 도둑은 옷을 주워 입었지요. 날이 밝고 사람들이 길을 다녀서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혔을 때 도둑은 대문 앞에서 복면을 풀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백과부는 혼자 남아서 벌어진 일을 생각하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분명히 도둑질을 당했고 칼에 위협당했으며 몸을 빼앗겼는데도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지요. 오히려 5년 만에 느껴본 남자의 체온과 향기가 그리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냐? 소첩이 이상해진 것이냐? 백과부는 자책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두근거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누구였을까? 목소리가 낯익었는데 백과부는 잘라낸 천조각을 손에 들고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갈색 명주천이었는데
제법 좋은 것 같았지요. 색깔도 고운 갈색이고 짜임새도 촘촘했습니다. 이런 좋은 천으로 옷을 지어 입을 정도면 집안이 넉넉한 사람이겠구나. 마을의 누구일까? 김서방네 아들? 아니면 이서방네 총각? 백가부는 그 천 조각을 바느질 고리에 소중히 넣어두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증거로 도둑의 정체를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백과부의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자꾸만 그 남자가 생각났지요. 그의 거친 숨소리, 따뜻한 체온, 남성적인 향기, 강한 팔의 힘,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아이고, 부끄럽구나.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냐? 백가부는 자신의 마음을 달래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억눌렀던 여인의 본능이 그날 밤 한순간에 깨어난 것이었지요. 밤마다 혼자 누워서 그날 밤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짜릿했던 그 순간들을 말이지요. 혹시 또 올까? 다시 오면 어떻게 하지? 관아에 신고해야 하나? 아니지. 그럼 소첩도 욕을 먹겠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상하게 밤만 되면 문단속을 느슨하게 해두곤 했답니다. 자신도 모르게 말이지요. 빗장도 제대로 걸지 않고 창문도 조금 열어두고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러던 어느 날 밤 정말로 그 남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검은 보자기로 얼굴을 가리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지요. 또 왔구나. 백가부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번에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가운 마음이 들었지요. 소인은 도적이옵니다. 지난번에 왔던 그 도적이옵니다. 도둑은 이번에도 걸걸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백과부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목소리에 긴장감이 덜해 보였거든요. 이번에는 무엇을 가져가실 작정이요? 백과부도 이번에는 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난번에 옥비녀를 가져갔으니 이번에는 은비녀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은비녀는 없고 은가락지라면 하나 있사옵니다. 그럼 그것으로 하겠소. 이번에는 뭔가 대화가 자연스러웠습니다. 진짜 도둑질을 하러 온 것 같지도 않았고요. 마치 오랜 친구처럼, 아니 연인처럼 편안한 대화였지요. 그날 밤도 지난번과 비슷하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로 좀 더 편안했지요. 백과부도 떨지 않았고 도둑도 그렇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유가 있었고 서로를 배려하는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도둑이 백과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기도 했고 백과부도 도둑의 등을 어루만지기도 했지요. 첫날 밤에 거칠고 급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부드럽고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그 뒤로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 도둑은 백과부를 찾아왔습니다. 매번 다른 핑계를 대고 작은 물건 하나씩을 가져갔지만 실제로는 둘만의 은밀한 만남을 갖는 것이었지요. 오늘은 무엇을 훔쳐갈 참이요? 오늘은 동전 몇 잎이라도 있으면 그럼 이것을 가져가시오. 대신 무엇이요? 대신 오늘은 좀 더 오래 계셔야 하옵니다. 이런 식으로 둘은 서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백가부는 점점 그 남자에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변조하고 있지만 어딘가 정겨운 구석이 있었고 자신을 대하는 태도도 점점 부드러워졌거든요. 때로는 도둑이 오늘은 마님께서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가 하고 속삭이기도 했고 백과부도 오늘은 어인일로 일이 늦으셨소 하고 투정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아니 깊은 정을 나누는 연인처럼 행동했지요. 정말 누구일까? 꼭 알아내고 말겠어. 한 달쯤 지나자 백과부는 도둑을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가슴이 두근거리며 그가 올까봐 기다렸지요. 오늘은 안 오나?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다른 여인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도둑이 하루라도 오지 않으면 백과부는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도둑이 평소보다 늦게 찾아왔습니다. 백과부는 안절부절 못하며 기다리고 있었지요. 어찌하여 이리 늦으셨소? 혹시 다른 집에 도둑질하러 갔다 오신 것은 아니겠지요? 백과부의 질투 섞인 목소리에 도둑은 놀랐습니다. 아니옵니다. 늙으신 어미께서 늦게까지 깨어 계셔서 나오지 못하였나이다. 정말이요? 다른 여인의 집에 간 것은 아니고 정말이옵니다. 오직 마님만 생각하고 있나이다. 이런 대화를 나누며 둘은 점점 더 깊은 감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2달째가 되자 둘의 만남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도둑은 이제 복면도 대충 하고 왔고 백과부도 그를 맞을 준비를 미리 해두곤 했지요. 술도 데워두고 안주도 준비해두고 이불도 깨끗이 빨아두었습니다. 마치 남편을 맞이하는 아내처럼 말이지요. 하지만 둘은 아직 몰랐습니다. 곧 큰 시련이 닥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며칠 뒤 한식날이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큰 줄다리기 놀이가 열려서 온 마을 사람들이 느티나무 아래로 모였지요. 백과부도 오랜만에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평소에는 집에만 있던 백과부가 나오니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머, 백과부가 나왔구먼. 정말 오랜만이로세. 여전히 곱구먼 저렇게 젊고 예쁜데 왜 혼자 사는 것이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로세. 백과부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면서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다른 목적이 있었지요. 그날 밤 도둑의 정체를 찾기 위해서였답니다. 백과부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젊은 남자들의 옷차림을 주의 깊게 보았지요. 혹시 자신이 잘라낸 천 조각과 비슷한 옷을 입은 사람이 있나 하고 말입니다. 김서방네 장남, 이서방네 둘째, 박서방네 셋째 아들 한 명씩 살펴보았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 남자의 옷을 보는 순간 백과부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남자의 옷자락 끝이 다른 천으로 기워져 있었지요. 그것도 아주 서투르게 마치 급하게 깁는 바람에 색깔도 맞지 않는 천으로 말입니다. 그 남자는 바로 강석세였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잘생긴 총각으로 유명한 27살의 청년이었지요. 키도 훤칠하고 어깨도 넓어서 마을 처녀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얼굴도 준수하고 피부도 깨끗해서 마을 처녀들이 몰래 쳐다보곤 했지요. 강석세는 어려서부터 무척 영리했습니다. 서당에서도 그를 제일 잘했고 힘도 세서 동네에서 알아주는 청년이었지요. 씨름을 해도 이기고 활을 쏘아도 명중시키고 그야말로 문무를 겸비한 인재였답니다. 하지만 성격이 좀 급해서 가끔 실수를 하곤 했습니다. 그날 밤도 그런 실수 중 하나였습니다. 강석세는 평소부터 백과부를 마음속으로 흠모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상대방이 과부라서 선뜻 다가가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술을 마시고 용기를 낸 강석세가 백과부 집에 도둑으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금은 보화라도 훔쳐올 생각이었는데 백과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순간 다른 생각이 든 것이지요. 백과부가 강석세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여보게. 강서방 강석세는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니 백과부 아니시오? 오늘 밤에 우리 집에 좀 오시게. 할 말이 있소이다. 강석세는 식은땀을 흘리며 어물어물했습니다. 오늘 밤에 말이오? 그게 무슨 일이신지 소인은 일찍 자야 하옵니다. 백과부가 빙긋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소? 그럼 어쩔 수 없지.
소첩이 관아에 가서 사또님께 말씀드려야겠네. 요새 우리 집에 자꾸 도둑이 든다고 말이오. 또 도둑이라니요? 강석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렇소. 신기한 도둑이라오. 아무것도 훔쳐가지는 않고 오히려 이상한 것을 놓고 간다니까. 백과부가 소매에서 작은 천 조각을 꺼내 보였습니다. 강석세가 보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이게 무엇이오? 보고도 모르겠소? 갈색 명주천인데 참 좋은 천이더구먼. 누군가 옷이 찢어져서 떨어뜨리고 간 모양이라오. 강석세는 무의식 중에 자신의 옷자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다른 천으로 기워놓은 자리가 선명했지요. 그것도 색깔이 전혀 맞지 않는, 누가 봐도 급하게 깁는 티가 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오. 백과부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이 천조각 주인이 누군지 온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볼까 하는데 어찌 생각하시오? 그건 아니면 관아에 가져가서 사또님께 보여드릴까? 포도청에서 조사하면 금세 주인을 찾을 수 있을 텐데. 갈색 명주천이라면 집안이 넉넉한 사람일 테니 금방 찾아낼 수 있겠지요. 강석세는 이제 완전히 꼼짝없이 걸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지요. 소인이 잘못하였나이다. 무엇을 잘못했다는 게요? 소첩은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백과부가 다시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밤에 우리 집으로 오시게. 차근차근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정말 관아에는 신고 안 하실게요? 그건 오늘 밤 이야기를 나눠본 다음에 결정하지. 어떠하오? 올 것이요, 말 것이요? 강석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나이다. 가겠나이다. 좋소. 그럼 해가 완전히 진 다음에 오시게. 그리고 말이오. 예. 이번에는 담장 넘지 말고 대문으로 당당하게 들어오시게. 알겠지? 강석세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만 끄덕이고는 후다닥 집으로 달아났습니다. 집에 돌아온 강석세는 방에 틀어박혀서 온갖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완전히 들켰구나. 그런데 백과부의 말투가 그렇게 화난 것 같지는 않았는데 혹시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로 관아에 신고하려는 건가? 그럼 소인은 곤장을 맞겠구나. 아이고, 어밉게 무슨 낯으로 얼굴을 보겠느냐? 강석세는 복잡한 심정으로 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강석세는 백과부 집으로 갔습니다. 벌벌 떨면서 대문 앞에 서 있는 강석세를 백과부가 불러들였지요. 어서 들어오시게. 안방에는 촛불을 밝혀놓고 술상도 차려져 있었습니다. 백과부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이었지요.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치고 생선도 구웠습니다. 오미자술도 새로 따라 놓았지요. 백과부가 잘라냈던 강석세의 옷자락 끝을 돌려주었습니다. 이거 그대의 것 아니오? 강석세는 그것을 보는 순간 완전히 들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꿇어앉아서 말했지요. 언제부터 아셨나이까?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네. 처음부터요? 백과부가 빙긋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 백과부가 처음부터 도둑이 강석세라는 것을 안 것은 아니었지요. 하지만 강석세를 골려주기 위해 처음부터 알고 있던 것처럼 행동했답니다. 첫날 밤부터 그대 목소리를 알아봤소. 아무리 걸걸하게 변조해도 소용없었지. 그대가 서당에서 천자문을 읽던 목소리, 마을 회의에서 의견을 말하던 목소리 다 들어서 알고 있었다오. 강석세는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찌하여 그동안 모르는 척하셨나이까? 재미있었거든. 그대가 매번 다른 핑계를 대며 찾아오는 게 말이오. 백과부가 싱긋이 웃으며 술을 따랐습니다. 은가락지, 동전 몇 입, 바늘 한 개,
참으로 기발한 핑계들이었소. 심지어 지난번에는 숟가락 하나를 가져갔지 않소? 아이고, 부끄럽나이다. 부끄러워할 것 없소. 소첩도 그 시간들이 즐거웠으니까 그제야 마음이 놓인 강석쇠는 술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리고 백과부가 준비한 안주를 함께 먹었지요. 소인이 그동안 정말 죄송하였나이다. 죄송하긴 서로 좋아서 한 일인데 백과부의 말에 강석쇠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이옵니까? 그대도 알고 있지 않소? 소첩이 싫어했다면 첫날 밤 이후에 문단속을 단단히 했을 텐데 빗장도 제대로 걸고 창문도 꼭꼭 닫았겠지. 하지만 소첩은 그러지 않았소. 왜였을까? 강석쇠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지요. 그대를 기다렸기 때문이요. 소첩도 그대가 오기를 바랐소. 백과부의 고백에 강석쇠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것도 그러하옵니다. 그날 밤부터 강석쇠와 백과부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만났습니다. 밤마다 강석쇠가 백과부를 찾아오는 것이 둘만의 비밀이 되었지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둘의 호흡은 점점 맞아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강석쇠와 백과부는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강석쇠는 낮에도 백과부 생각만 했고 백과부도 밤이면 강석쇠를 기다렸지요. 소인이 마님을 이렇게 사모하게 될 줄은 몰랐나이다. 소첩도 그대를 이렇게 그리워하게 될 줄 몰랐소. 둘은 서로를 향한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입니다. 어느 날 밤 마을에서 방앗간을 운영하는 최판돌이 늦은 시간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달이 밝은 밤이라 길이 환히 보였지요. 그런데 백과부 집 앞을 지나가는데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검은 보자기로 얼굴을 가린 사내가 백과부 집 담장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라, 저게 뭐지? 최판돌은 깜짝 놀라서 숨어서 지켜보았습니다. 분명히 도둑인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한 시즌이 지나도록 아무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도둑이면 뒤지는 소리라도 날 텐데 말이지요. 이상하네. 혹시 백과부에게 무슨 해라도 끼치는 건 아닐까? 최판돌이 걱정이 되어 담장 가까이 가려던 찰나 갑자기 복면 쓴 사내가 담장을 넘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서두르는 기색도 없이 천천히 걸어가는 것이었지요. 심지어 휘파람까지 부르며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도둑이 저렇게 당당하게 최판돌은 고개를 가옥거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판돌은 이웃집 아낙네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젯밤에 백과부의 집에 이상한 놈이 들어가더라고. 이상한 놈이라니요? 검은 보자기로 얼굴을 가리고 담장을 넘어가던데 한 시즌이나 있다가 나오더라고. 어머, 도둑이겠네요. 그런데 이상한 게 백과부가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그놈도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가더라고. 심지어 휘파람까지 부르면서 말이요. 이 소문은 삽시간에 온 마을에 퍼져나갔습니다. 백과부 내에 이상한 도둑이 든다더군. 이상한 도둑이라니? 얼굴을 가리고 들어가서 한참 있다가 나온다는데 뭔가 수상쩍지 않소?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더군. 벌써 여러 번 목격됐다던데 며칠 뒤에는 또 다른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마을 건달인 개똥이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으로 가다가 또 그 복면 사내를 봤다는 것이었지요. 아, 나도 봤어. 검은 보자기 쓴 놈이 백과분의 담장을 넘어가는 거 정말. 언제? 그저께 밤인데 한 시즌 있다가 나오더라고. 그런데 백과분회에서 아무 소리도 안 나더라니까. 오히려 웃음소리 같은 게 들리더라고. 이제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도둑이 저렇게 떳떳할 리가 없지 않소? 그럼 도둑이 아니라는 건가? 그럼 뭐란 말이오? 혹시 사람들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마침내 마을의 이장인 박덕수가 이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복면 쓴 놈이 백과분해를 밤마다 들락거린다고? 예, 이장님. 벌써 여러 번 목격됐다 하옵니다. 이거 안 되겠구나. 진짜 도둑이든 가짜 도둑이든 확인해 봐야겠어. 박덕수는 마을의 젊은 사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보들, 백과부의 집을 지켜보자. 그 복면놈이 또 나타나면 꼭 잡아야겠소 쫓아옵니다. 이장님, 이번엔 꼭 정체를 밝혀보겠나이다. 그날 밤 마을 사내들은 백과부 집 주변에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김철수는 느티나무 뒤에, 이영수는 장독대 뒤에, 박만수는 헛간 뒤에 각각 숨어서 복면 사내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지요. 밤은 깊어갔고 달빛만이 고요히 마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검은 그림자 하나가 슬금슬금 백과부 집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은 영락없는 도둑이었습니다. 검은 보자기로 얼굴을 가리고 발소리를 죽이며 조심스럽게 걸어오더니 백과부 집 담장을 넘으려고 하는 것이었지요. 박덕수가 눈을 번쩍 뜨며 손짓했습니다. 저기 보게, 또 도둑이 나타났소. 이번엔 놓치지 말자. 마을의 젊은 사내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강석쇠를 덮쳤습니다. 강석쇠는 담장을 넘다가 깜짝 놀라서 그만 담장에서 떨어지고 말았지요. 이게 무슨 일이오? 강석쇠는 당황해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방에서 마을 사내들이 달려들었거든요. 잡았다. 드디어 잡았어. 이놈이 그 도둑놈이로구나. 김철수가 강석쇠의 팔을 붙잡고 이영수가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강석쇠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허둥댔지요. 이놈 매일 밤 도둑질을 하다니. 백과부를 괴롭히는 나쁜 놈. 마을 사람들은 강석쇠를 둘러싸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어디 복면이나 벗겨보자. 박덕수가 강석쇠의 검은 보자기를 확 벗겼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가. 그 얼굴을 본 순간 모두들 깜짝 놀랐지요. 이거 강석쇠 아니오? 정말 강석쇠로구나. 아니, 강석쇠가 도둑이었다니. 강석쇠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옵니다. 이것은 모두 오해옵니다. 소인은 절대 도둑이 아니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들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현행범으로 잡혔는데 무슨 변명이 통하겠습니까? 변명 말고 솔직히 털어놔. 도대체 복면을 쓰고 과부집을 넘어서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박덕수가 강석쇠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강석쇠, 내가 설마 이런 짓을 하다니. 평소에 그렇게 점잖은 척하더니. 이장님 정말 오해옵니다. 소인은 도둑이 아니옵니다. 그럼 뭐냐? 밤중에 복면하고 남의 집 담장을 넘는 게 소풍이냐? 마을 사람들은 강석쇠를 둘러싸고 신나게 매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는 주먹으로, 이영수는 몽둥이로, 박만수는 빗자루로 두들겨 댔지요. 아야야, 그만 때리시오. 정말 오해라니까요. 제발 말을 좀 들어보시오. 강석쇠는 아니다. 오해다 하며 소리쳤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워낙 현장을 확실히 목격했으니 변명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이놈 봐라. 아직도 발뺌을 한 해 관아에 끌고 가서 호된 곤장을 맞아야 정신을 차린 거야. 결국 강석쇠는 동아줄로 결박당한 채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온 마을이 떠들썩했지요. 아이고, 강석쇠가 도둑이었다니. 세상에,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거로구나. 평소에 그렇게 얌전해 보이더니 속에는 도둑놈 신보가 들어있었어. 강석쇠는 억울해서 눈물이 났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니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고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해서 강석쇠는 마을 사람들에게 끌려서 관아로 향하게 되었답니다. 관아에 도착하자 이사또가 강석쇠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백가부 집을 매일 털어먹던 도둑놈이로구나. 사또님, 억울하옵니다. 소인은 도둑이 아니옵니다. 도둑이 아니라니? 그럼 매일 밤 남의 집에 들어간 것은 뭐냐? 강석쇠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니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고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지요. 그게 사실은 이사또는 답답해서 백과부를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백과부를 당장 데려와라. 피해자와 대질 신문을 해야겠다. 얼마 후 백과부가 관아로 끌려왔습니다. 강석쇠를 보는 순간 백과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지요. 백과부야, 이놈이 내 집에 도둑질한 것이 맞느냐? 그러니까 그것이 똑똑히 대답하거라. 이사또의 호통에 백과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또님, 사실은 도둑이 아니옵니다. 뭐라? 도둑이 아니라니, 그럼 뭐란 말이냐? 제 정보입니다. 정부라고? 이사또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웅성웅성거렸지요. 백과부는 울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밤 도둑으로 들어온 강석쇠와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 그 후로 매일 밤 도둑 놀이를 하며 만나왔는지를 말이지요. 아이고,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이사또는 어이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럼 정말 도둑질은 한 번도 안 했다는 거냐? 첫날 밤 옥비녀 하나 가져간 것 빼고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나이다. 그마저도 소첩이 직접 건네준 것이옵니다. 허참,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구나. 마을 사람들도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럼 둘이 그동안 그런 사이였단 말이오? 아이고, 우리가 괜히 매질했구나. 참으로 기막힌 일이로구나. 이사또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허참, 이런 기막힌 일이 다 있구나. 도둑질이라고 해서 잡아왔더니 실상은 정부 관계였다니. 이사또는 잠시 멈칫하더니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강석쇠, 내 놈이 첫날 밤 옥비녀를 가져간 것은 분명 도둑질 아니냐? 그것은 하지만 그 뒤로는 진짜 도둑질은 안 했다는 거지? 예, 사또님. 그냥 핑계로 그런 것이지. 실제 도둑질을 한 것은 아니옵니다. 이사또가 탁자를 톡톡 두드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실제 피해는 옥비녀 하나뿐이고 피해자인 백과부는 오히려 고맙다고 하니 이거 참 골치 아픈 일이로구나. 마을 사람들도 웅성거렸습니다. 이사또가 결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좋다. 이렇게 하자. 강석쇠는 옥비녀값 3배를 관아에 벌금으로 내고 백과부는 마을 사람들에게 폐를 끼친 죄로 동네 잔치 한번 크게 베풀어라. 예, 그게 무슨 이사또가 손을 들어 올리며 계속했습니다. 앞으로 밤에 담장 넘나드는 일은 일절 금지다. 들키면 진짜 도둑으로 알고 곤장백대를 때릴 테니 각오해라. 알겠나이다. 사또님, 마지막으로 강석쇠 어미와 백과부가 혼담을 의논해서 정식으로 살림을 차리든지 아니면 각자 제 갈 길을 가든지 알아서 하거라. 그것까지 관아에서 신경 쓸 일은 아니다. 이사또는 놀란 듯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동네 사람들아. 앞으로는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 보면 일단 누구냐? 하고 소리쳐라. 진짜 도둑인지 가짜 도둑인지 구분해야 하지 않겠느냐? 온 관아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기묘한 사건은 벌금과 잔치로 마무리되었답니다. 이사또의 명에 따라 강석쇠는 옥비녀 값의 3배를 벌금으로 냈고 백과부는 마을 사람들에게
사과의 뜻으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이고, 백과부. 이렇게 잔치까지 하실 게 뭐 있소? 그러게 말이오. 우리가 괜히 소동을 부렸는데 그래도 이참에 마을 잔치를 열었으니 얼마나 좋소? 돼지고기에 막걸리까지 잘 먹겠소이다. 마을 사람들은 배불리 먹고 마시며 이 기묘한 사건을 두고두고 이야기거리로 삼았지요. 잔치가 끝난 후 강석세의 어머니와 백과부가 따로 만나 혼담을 의논했습니다. 아이고, 춘매야. 우리 아들이 그런 짓을 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어머님 괜찮나이다. 실은 소첩이 도움을 받은 것이옵니다. 아드님 덕분에 큰 위안이 되었나이다. 그럼 정식으로 혼례를 치르는 게 어떻겠느냐? 이미 온 동네가 다 아는 사이인데 어머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소첩이야 감사하지요. 강석세와 백과부의 혼례식은 그해 가을에 치러졌습니다. 이사또도 특별히 축하 인사를 보냈지요. 참으로 기묘한 인연이로구만. 그러게 말이요. 도둑으로 시작해서 신랑 신부가 되다니 앞으로는 밤에 담장 넘는 일 없겠지? 하하. 마을 사람들은 이제 이 사건을 우스갯소리로 여기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혼인 후 1년이 지나자 백과부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신기해했지요. 정말 하늘도 무심하지 않으시구나. 도둑질로 얻은 부인한테서 자식까지 얻다니 참으로 복 많은 사람이로세. 강석세는 아내의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으면 좋겠소? 글쎄요. 이런 기묘한 인연으로 생긴 아이니까 강산이는 어떠하오? 강처럼 흐르고 산처럼 든든한 아이가 되라는 뜻으로 말이오 좋소? 강산, 참 좋은 이름이구려. 석 달 후 건강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강산이는 무럭무럭 자라서 마을에서 가장 영리한 아이가 되었지요. 강석세와 백과부는 그 후로도 오래오래 알콩달콩 살았습니다. 부지런히 일해서 넉넉한 살림을 꾸렸고 강산이도 장성해서 마을에서 훌륭한 총각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강산이가 자라면서 보인 재주가 남달랐지요. 어려서부터 숨바꼭질을 하면 아무도 찾을 수 없을 만큼 숨는 솜씨가 뛰어났고 담장을 넘나드는 것은 마치 평지를 걷는 것처럼 쉬웠답니다. 무엇보다 밤에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해서 부모를 걱정시키곤 했지요. 강산아, 밤에 왜 자꾸 밖으로 나가려 하느냐? 아버지, 밤이 더 조용하고 좋아요. 별도 보이고 바람도 시원하고. 강석세와 백과부는 아들의 이런 성향을 보며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강산이가 15이 되던 해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부잣집에서 귀한 물건들이 하나둘씩 사라진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돈이나 곡식은 건드리지 않고 오직 예쁘고 특별한 물건들만 가져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김대감네 비치 놀이개가 없어졌다더군. 이서방네 자기 병도 사라졌다고 하던데 참 이상한 도둑이로구나. 돈은 놔두고 그런 걸 가져가다니.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범인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치 귀신이 가져간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곤 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강석세가 우연히 뒷마당에 나갔다가 깜짝 놀랄 일을 목격했습니다. 강산이가 검은 옷을 입고 담장을 훌쩍 넘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강산아, 이 밤중에 어디를 다녀오는 것이냐? 강산이는 당황하며 뒤로 숨기고 있던 것을 내보였습니다. 곱게 수놓인 비단 주머니였지요. 아버지, 이거 예뻐서 어미께 드리려고 어디서 가져온 것이냐? 강석세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과거에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백과부 집에 들어갔던 자신의 모습과 똑같았거든요. 강산아, 아버지와 함께 앉자 강석세는 아들을 데리고 앉아서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그 시작이 어떠했는지를 말이지요. 정말이요? 아버지가 도둑이었다고요? 그렇단다. 하지만 진짜 도둑은 아니었지. 단지 내 어미가 보고 싶어서 그런 핑계를 댔을 뿐이야. 강산이는 눈을 반짝이며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지요. 아버지, 저도 그런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재주 말이냐? 몰래 들어가고 나오는 재주요. 아무도 모르게 말이에요. 강석세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피를 이어받은 것이 분명했거든요. 강산아, 그런 재주는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란다. 그럼 언제 써야 해요? 정말 필요한 때에만 말이다. 그리고 절대로 나쁜 사람을 해치거나 약한 사람의 것을 빼앗는 데 쓰면 안 된다. 그 후로 강산이는 아버지에게 은밀히 담장 넘는 법, 소리내지 않고 걷는 법,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강석세도 아들의 타고난 재능을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강산아, 절대로 나쁜 일에는 쓰지 말거라 알겠어요, 아버지. 강산이는 20살이 되자 집을 떠나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넓은 세상을 보고 싶다며 말이지요. 한양에 도착한 강산이는 곧 자신만의 길을 찾았습니다. 탐관 오리들의 집에 들어가 백성들에게서 빼앗은 재물을 다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을 시작한 것이지요. 처음에는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은 김판서의 집에서 쌀 몇 가마를 가져와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었지요. 그 일이 소문나자 가난한 백성들 사이에서는 의적이라며 추앙받기 시작했고 관리들 사이에서는 신출귀몰한 도둑이라며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산이의 솜씨는 정말 신기했습니다. 아무리 삼엄한 경비를 서는 대감댁이라도 흔적 하나 남기지 않고 들어가서 필요한 것만 가져왔거든요. 마치 바람이 지나간 것처럼 말이지요. 시간이 흘러 강산이는 조선 팔도에 이름을 떨치는 대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람도둑이라고 불렀지요. 바람처럼 나타났다가 바람처럼 사라진다고 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강산이는 절대 착한 사람은 해치지 않았습니다. 오직 백성들을 괴롭히는 탐관오리들과 부정한 상인들에게서만 재물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은 그를 영웅으로 여겼답니다. 어느 날 강산이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강산아, 내가 하는 일을 다 들었다. 아버지, 저는 나쁜 일은 하지 않았어요. 알고 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관아에서 너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더구나. 걱정 마세요.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강석세는 아들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랑스러우면서도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래도 언젠가는 이런 생활을 그만두고 정착해야 하지 않겠느냐? 언젠가는 그렇게 하겠어요. 하지만 아직은 할 일이 많아요. 강산이는 그 후로도 몇 년 더 의적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마음에 드는 처자를 만나게 되었지요. 역시 도둑질하다가 만난 여인이었는데 그 사연 또한 아버지와 비슷했답니다. 역시 피는 못 속이는구나. 강석세와 백과부는 아들의 소식을 들으며 웃었습니다. 그렇게 강산이도 결국은 아버지처럼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정착하게 되었고 조선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의적 중 하나로 기록되었답니다. 후에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지요. 강석세의 도둑질은 사랑 때문이었고 강산이의 도둑질은 의로움 때문이었단다. 부자가 모두 착한 도둑이었으니 참으로 기묘한 일이로다. 이렇게 기묘한 도둑 집안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답니다. 자, 이렇게 백과부와 강석세의 기묘한 인연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세상 일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지요.
도둑으로 시작된 만남이 부부의 연으로 맺어지다니 누가 이런 일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강석세가 그날 밤 백과부 집에 들어간 것도, 백과부가 5년 동안 혼자 지내며 외로워한 것도 모두 하늘에서 정해둔 인연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이 마지막에 진실을 털어놓은 것도 현명한 일이었지요. 거짓으로 둘러대려 했다면 더 큰 화를 당했을 터인데 솔직하게 말했기에 오히려 좋은 결말을 맞을 수 있었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도 모두 깊은 뜻이 있다는 것, 그리고 진실한 마음이면 어려운 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